자, 그리고 두 번째 의사소통 지원 전략 중에 또 두 번째 음악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입니다. 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의 수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표출해내거나 아니면 어떤 그 표출해내는 통로의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은 언어를 배우기도 하는데 사실 음악이라고 하는 게 언어처럼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음악을 하는 그 음악을 듣는 그 과정 그리고 가사 안에 보면 의미가 다 있죠. 그래서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언어를 경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단순하게 음악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들려주는 게 아니고 율동까지 함께 한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린 시기에 동요를 많이 들려주게 되죠. 단순하게 들려주는 게 아니고 동요의 경우에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많은 어휘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휘를 들음으로써 아이들이 다양한 어휘를 많이 습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멜로디 자체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을 단순하게 들려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려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고 노래를 부르겠죠. 자, 노래를 들려주면서 입 근육 함께 움직이면서 우리가 뭐 반짝반짝 작은 별 하겠죠. 이렇게 손 모방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보여주겠죠.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서 말을 배우게 되는데 말을 배우기 전에 일단 운을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말소리도 배우고요. 그러면서 청각적으로 어떤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노래만 싹 틀어주고 언어 발달 되겠지, 의사소통 아이들이 잘 하겠지, 동요만 틀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동요를 틀어주면서 자, 입 근육 같이 따라할 수 있게끔 부모가 또는 대화 상대자가 반짝반짝 작은 별 웃으면서 율동까지 가볍게 해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역을 들려주면서 의사소통 지원할 때 아이들이 뭐 반짝반짝 작은 별 하는데 발음을 제대로 못했다. 근데 너 왜 그걸 못해? 따라해봐 다시 아니야 반짝반짝 해야지라고 계속 지나치게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지라고 강조를 하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흥미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모델링, 보여주기, 시범을 보이실 때는 정확한 입모양으로 그리고 그 어휘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반짝반짝하다 또는 작은 별이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어휘를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악 선정할 때도 너무 빠른 템포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템포가 좋고요. 그리고 가사는 이왕이면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휘가 많이 나오는 음악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노랫말과 멜로디가 좀 단순하게 반복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 동요나 음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발달의 수준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이 낮을 경우에 언어 발달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뭐 맴 또는 멍멍 또는 뭐 쿵쿵쿵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성어 또는 의성어와 함께 의태어를 같이 포함해서 아이들이 발음하기 쉽게 구성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회적 위축감이나 불안감 이런 것을 떨치게 되고요. 음악을 통해서 본인 안에 감추고 있는 어떤 그 감정들을 표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부적절한 또는 부정 행동을 많이 감소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음악을 통해서 다양한 소리도 들어보고 발견도 하고 따라해서 모방도 하고 그러다가 아이들 언어를 경험하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고 경험하고 습득하면서 아이들이 어휘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노래, 동요 같은 경우에 많은 다양한 어떤 그 일상적인 어휘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연령별에 따라 맞는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휘 습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멜로디는 아동의 흥미나 어떤 선호도 또는 뭐 동기를 자극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도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구강 근육 훈련입니다. 이 구강 근육 훈련 굳이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구강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아기 초기에는 공갈젖꼭지 아시죠? 네, 그걸로 빨기, 우리가 흡철 반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빨기 기능, 뭔가를 빨아내는 기능, 그리고 그런 것 관련해서 주변 뭐 입이라든지 입술 이런 것들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7에서 9개월부터는 이제 연령에 적합한 이유식을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씹기 기능, 뭔가를 씹어서 혀도 움직이고 뭐 이런 기능을 자극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물건을 입으로 이제 어렸을 때 보통 아이들 일반적인 전형 발달을 보면 어떤 물건들을 주로 입으로 가져가서 탐색하는 어떤 시기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시기 때 아이들이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이 만약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경험할 수 없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자, 입술에다가 톡톡, 볼, 톡톡 이렇게 손가락으로 혀 톡톡 이렇게 두드리면서 자극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아이들에게 두드려주면서 자극을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강 근육 훈련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 네 번째. 자, 일반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자, 일반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이한테 가르쳤는데 이 가르친 것이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가르친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주로 이제 여기 일반화라고 보면 뭐 내용 일반화, 그다음에 맥락 일반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 내용 일반화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구조화된 프로그램 속에서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주로 하기보다는 뭐 교사나 뭐 치료사들이 할 수도 있겠죠. 구조화된 프로그램 속에서 체계적인 목표라든지 훈련 단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주로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맥락 일반화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맥락에서 벗어난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 내가 오늘 집에서 숟가락 잡고 밥 먹는 거 가르쳤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밥 주세요, 물 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것을 가르쳤어요. 또는 뭐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뭐뭐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이러한 것이 그 배웠던 그 상황 내에서만 국한되어지지 않고 다른 상황,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럴 때 필요한 거, 이 아이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촉진하는 촉진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들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가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의사소통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두 번째, 일반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람으로 언어를 촉진하는, 그 아이와 계속 말을 해주고 피드백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사용될 장소, 밥 주세요, 뭐뭐 주세요, 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어떤 유사할수록, 그러한 다른 맥락도 유사할수록 어때요? 일반화. 그 장소에서도 내가 가르친 것들, 내가 그 아이가 배웠던 것들이 활용되기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들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스크립트 활용입니다. 자,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드라마 또는 만화 많이 이제 아실 거예요. 드라마도 뭐 대본 전에 컨셉을 잡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림처럼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여기서는 빈 화면,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뭐 차가 지나가고, 차에서 누가 내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쭉 보여지게 하고 있죠. 자, 이런 것 하나의 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문맥,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단계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이 스크립트를 활용하게 되면요, 구어가 굉장히 많이 증진된다라고 하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활용 전략은 뭐 학령기 아이들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훈련된 아이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독립하거나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나이가 됐을 때 많이 아이들이 활용을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러한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의 의사소통, 행동 양식 이런 것도 습득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스크립트 활용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편의점이나 마트에 갔습니다. 편의점에 마트에 갔는데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을 사려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 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편의점에 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하겠죠.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죠. 그리고 주인한테 다가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오는 물건을 가지고 가겠죠. 주인한테 다가가서 예를 들어서 뭐뭐 주세요, 과자 주세요 라고 해서 주인이 과자 저기 있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과자를 갖다 주겠죠. 그러면 이거 몇 개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돈 주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쓰는 거죠. 글자로 쓰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표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표로 준비를 해서 아이가 그대로 할 수 있게끔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단계별로. 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인사해야지. 인사하고, 자, 그 다음에 뭐 할까? 자, 네가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야지. 가지고 와서 앞에 내놓고, 자, 그 사람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자, 얼마예요? 돈 꺼내놓고, 금액 확인하고, 잔돈 받아오고, 잔돈 있으면 받아오고, 없으면 그냥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단계들을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미 다 짜놓고 그대로 가르치는. 자, 그리고 이걸 연습을 해놓고요. 만약에 집에서 했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 앞으로 가는 거죠. 어디로? 편의점으로 가는 거죠. 편의점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대화 상대자가 좀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좀 구하고 라고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지역사회에 나가서 실제 앞에서 이것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역사회 스크립트 활용 전략이 되겠죠. 네. 이러한 스크립트의 활용 장점이 있어요. 장점을 보시면 상황에 맞는 언어를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일반화된 형태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 뭐가 있냐면 최소한의 구어적 어떤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전혀 말을 하지 못하면 이걸 활용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 지난 강의에서 잠깐 아마 언급이 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라고 하는 거죠. 구어로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대체 방법으로 구어적인 비구어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지도하는 어떤 방법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AAC 기계,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세요, 뭐 과자 주세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어떤 매체들도 나와 있고, 뭐 어플로도 나와 있고요, 뭐 기계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글 뭐 쓰거나 하는 것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인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지역사회에서 나가서 우리가 활용도 가능하고요, 실제 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스크립트를 다 짜놓고 하게 되면 충분히 비구어인 아이들도 스크립트 활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어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언어 발달에도 도움도 되고, 그리고 의사소통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입니다. 자, PECS라고 하는, 우리가 팩스라고도 이렇게 가끔씩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자, 말 그대로 그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같은 경우에는요, 그림을 교환하는 거예요. 예, 그림을 교환하는 겁니다. 자, 주로 시각적 정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 쉽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이고 실제적인 의사소통의 어떤 체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구하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또는 아이들에게 어떤 의사소통을 지도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을 시각적인 자료, 뭐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놓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교환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우리는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라고도 합니다. 체계라고 합니다. 자, 장점은 이렇습니다. 장점은 일단 청각적인 정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욕구불만에 따른 문제 행동이 좀 많이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사용 방법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대화 상대자, 내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앞에 대화 상대자가 있겠죠. 내가 아이면 이 앞에서 대화를 받아주는 대화 상대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교사, 부모, 친구, 지역 주민까지 모두 시각적 의사소통 촉진자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해력과 자발적인 의사소통이 증가하고 적극적이고 독립적이고 성공적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PECS라고 하는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는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면 나는 받는다. 주었더니 나는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교환성의 어떤 의사소통의 개념이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도 있고 자발성이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원리는 아동이 선호하는, 아동 중심의 아동이 선호하는, 그리고 자연적인 상황 내에서 즉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원리입니다. 내가 이것을 줬더니 바로 직접적으로 나한테 뭔가가 주어지는, 그리고 이 상황이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PCS가 지금 오늘 이 강좌를 통해서 익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잘 잘 지켜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효과적인 PECS 중재 방안을 보시면 사물과 그림을 연결하는 짝짓기 기술을 교수하는 겁니다. 자, 사물 앞에 있는 어떤 사물,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 사물과 핸드폰의 그림을 연결하는 기술을 교수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줬더니 이에 대해서 나한테 뭔가가 반응이 오는구나. 인과적 관계를 확실하게 알리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사전에 조사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효과적인 PECS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ECS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의 프로그램의 진행 단계는요, 총 6단계로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교환 개념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의 목표는요, 교환 개념을 학습하는 것으로서 그림 카드를 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요 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집어가지고 줬더니 뭐가 나한테 오냐면 나에게 물이 오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뭔가가 교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1단계 교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즉각적인 보상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파트너는요, 뭐 줄까? 그 카드 나한테 줄래? 라고 하는 이런 촉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줘봐 라고 하면 이것은 지시가 되는 거지 의사소통이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구야 앞에 있는 거 이거 엄마한테 줘야지, 누구한테 줘야지 라고 하면 이건 지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아이한테 골라서 아이가 이것을 뜯어서 줬어요. 그러면 그때 아이한테 이걸 줬더니 나한테 이게 오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시켜서 교환 개념, 이거 줬더니 이게 나한테 오는구나, 이걸 뜯었더니 이게 나한테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요 단계가 1단계 교환 개념을 알게 하는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자발적 의지의 일반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일전 거리를 두고요, 그림 소통판 책이 바로 앞에 있지 않아요. 이 정도 안에, 내 거리 안에 있겠죠. 그 안에서 이것을 떼서 그 사람한테 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림 카드를 교환해서 보상받는 것에 익숙해지기. 다시 말하면 이제 아이 앞에 손이 닿는 곳에 몇 개의 그림들이 있겠죠. 그럼 그림을 뜯어가지고 누구 앞에 있는 상대방의 손에 이렇게 주어지게끔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파트너하고 아동 간의 거리도 점차 늘려가면, 처음에는 이 정도 가까웠다가 1m 정도 됐다가 그 다음에 1.5m, 그 다음에 2m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거 아이가 뜯어서 막 갖고 와서 뭐 엄마한테 주거나 아빠한테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습을 하는 거고요. 새로운 장소라든지 새로운 중재자로 확장시켜 나가는 요 시기가 요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단계는요, 변별 학습을 하는 단계인데요. 그림 카드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림 카드를. 자, 그래서 어떤 쿠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쿠키 그림, 과자 그림이 집어가지고 쿠키를 집어서 오면 쿠키를 얻게 되겠죠. 그죠? 나한테 다 주면 얻게 되겠죠. 근데 관계없는 냉장고나 다른 어떤 쿠키를 갖고 오게 되면, 다른 어떤 뭐 그림 카드 갖고 오게 되면 쿠키를 못 얻죠. 그죠? 예, 그래서 1, 2단계는 쉽게 말하면 교환을 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주는 어떤 한가의 연습이라고 한다면, 3단계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과자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과자를 주면 과자를 주는, 이 모양을 줬더니 이게 주는구나, 근데 다른 모양을 줬더니 과자를 안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 변별을 하는, 구별을 하는 것을 연습하는 단계가 3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요, 문장으로 표현하는 단계인데요. 보통 이제 의사소통 판에다가 과자 모양, 그다음에 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같이 과자 같이 아이들이 조합을 하는 거죠. 그림 카드에 놓고 과자 주세요 딱 보여주면 과자를 주는, 그래서 문장을 훈련하는. 그래서 요 문장 훈련할 때 그림 카드 옆에다가 주세요라는 카드를 옆으로 붙여가지고 문장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보여주는 형태로 연습하는 게 4단계 문장 구조 훈련입니다. 자, 5단계는요, 질문에 대답하기 단계인데요. 기다리는 단계, 기다리기를 훈련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너는 뭘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말을 하겠죠.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표현을 하면 조금 기다려야지만이 사물과 내가 준 것과 사물이 교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존에는 어떤 그림 카드를 줬더니 바로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나한테 이게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카드를 내가 줬을 때 이 카드의 그림과 똑같은 게 나한테 주어지는구나. 다른 걸 주면 안 주네? 라고 하는 것을 다 익혔어요. 그리고 문장까지도 어떤 그림에다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주면 나한테 뭔가 주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 기다린 4단계, 5단계에서는 그것을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약간 기다리는 거죠. 자, 이것을 주면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카드를 받은 후에 아이들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나 부모님들은 아이가 이걸 다 줬어요. 그러면 그냥 냅두는 게 아니고 받아서 기다리세요 하는 카드를 딱 주는 거죠. 주고 나서 5초 있다가 아이가 줬던 거를 주면서 이거 너가 이거 주라겠구나. 누구야? 이거 먹고 싶어? 이거 필요해? 라고 하면서 이걸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기 훈련 단계라고도 하는 5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단계는 종합적인 훈련을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의사소통 기술을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 단계에서 벗어나서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뭘 원하는지를 표현하도록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먼저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대화 상대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빠도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요 6단계 종합적 훈련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아이들이 6단계까지 다 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1, 2, 3단계 정도만 돼도 1, 2, 3단계는 계속 우리가 꾸준하게 연습하고 반복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충분히 이 그림 교환 의사소통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사실 뭐 전문적으로 배워서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영상이라든지 관련 워크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마 배우셔가지고 진행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것들이고요. 의사소통 지도할 때 주의점과 그리고 이런 전략들을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추후에 또 구체적인 어떤 이런 워크숍이 있으면 참여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주로 이제 사실 이 부분들은 뭐 전문 교사나 아니면 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어떤 방법이기도 한데요. 사실 가정에서도 많이 저는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소통을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스러운 상황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환경 중심 언어 중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 중심 언어 중재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적인 맥락에서 자연적인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환경 중심 언어 중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중심 언어 중재는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주의를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 다시 말해 일상생활이 되겠죠. 일상생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언어 중재다라고 해서 밑에 지금 우발 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발 교수라고 하는 것은 아동이 내가 돌아다니다가 또 내 주변에서 어떤 사물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그때 기회가 만들어지면서 아이한테 의사소통을 지도를 하는 게 우리가 우발 교수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주변의 관심을, 사물의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기회가 만들어지고, 요때 누가 교사나 부모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저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물을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자, 주세요라고 해봐. 주세요라고 해야지라고 언어 자극을 촉진시키는 이러한 전략이 환경 중심 언어 중재 전략이다라고도 보는 건데요. 환경 중심 접근법에는요, 일단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지연 전략입니다. 자, 앞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동 관심, 아이가 보는 것을,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누가? 부모나 교사가 같이 보는 거예요. 아, 제가 여기에 관심 있구나. 아,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같이 이게 공동 관심 형성된 이후에 아동이 관심을 보이거나 의사소통의 의도를 비구어적으로 이렇게 비구어적으로 표현하더라도 아동이 말할 때까지 구어적으로 뭔가를 표현을 계속 할 때까지 계속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급식 시간에 교사가 주혜에게 일부러 빈 물컵을 줍니다. 그래서 주혜가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겠죠. 그러면 교사가 주혜의 반응을 기다려요. 그러면 아이가 물컵을 들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무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때 이제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한테 자, 물 주세요라고 한다거나 하는 거겠죠. 시간을, 아이의 반응을 기다려주는 시간 지연 전략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한테 해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필요한 것을 먼저 해주는 게 아니고, 아이가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게끔, 이게 구어가 됐든 비구어가 됐든 요구하게끔 하는 거죠. 자, 요구 모델하기 전략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관심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뭐가 필요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물어봅니다. 누가? 교사나 부모님이 아이한테 그래, 뭐가 필요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아이가 반응을 안 해. 그러면 물이 필요하거나 그럼 물 주세요 라고 해야지 모델링을 보여줍니다. 그죠? 요구를 했어요. 뭐가 필요해? 아이가 반응을 하면 주면 되지만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래, 물컵에 물이 필요하구나, 목마르구나, 물을 줄까? 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또는 엄마한테 물 주세요라고 해야지. 자, 물 주세요 해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 물 주세요 바르게 하지 않더라도 물 또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 우리가 그 물을 따라주면 되고요. 혹시라도 반응이 없으면 다시 한번 또 모델을 해줄 필요도 있다. 자, 물 주세요. 무 주세요, 무라고만 해도 물을 따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점차 어때요? 계속 연습 반복하면서 물이라고 했던 것을 물 주세요, 물 줘, 물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모델링입니다. 자,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물 주세요 라고 따라 말해보자. 물 주세요 라고 해야지 아이가 물 하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모델링입니다. 자, 그러면 우발 교수는 뭐냐? 우발 교수는 이 시간 지연, 요구 모델하기, 모델링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발 교수는 우연 교수라고도 하고요.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우연치 않게 우발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발 교수, 우연 교수라고 합니다. 자, 집에서 만나게 한다고 하면 똑같은 물컵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물컵이 아니고 아이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또는 의사소통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언어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부모는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물건들이 아이 눈에는 보이지만 아이 손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곳에 놓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이가 거실을 돌아다니거나 방을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내가 좋아하는 게 저기 있어. 그러면 막 가서 이거 잡으려고 하는데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한테 바지를 잡고 막 땡깡 아닌 땡깡을 하면서 막 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집어 주는 게 아니고, 자, 주세요.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아이가 또 막 가르칠 거예요. 가르치면, 자, 그럴 때는 주세요 해봐. 이 기법을 쓰는 거죠. 주세요 라고 해야지. 요구 모델이라는 기법을 쓰는 겁니다. 자, 주세요 라고 해봐. 라고 했는데 아이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인형 주세요 라고 말해야 주지. 모델링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따라하면 인형 주 또는 인형이라고만 해도 그래 인형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인형을 집어서 아이한테 같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연 교수, 우발 교수라고도 합니다. 충분히 물론 이제 더 잘 배운 전문가들이 하면 더 좋겠지만 저는 충분히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접근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 중심 언어 중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환경 중심 언어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아이의 반응을 나타내기 위한 자극이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돼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로 해야 되겠죠. 아이를 이끌어 당기는 어떤 힘이 있는 물건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부모나 교사가 주는 모델링이 어때요? 정확해야 돼요. 음성도 정확해야 되고 몸짓이나 어떤 제스처나 어떤 문법도 이왕이면 정확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외에 필요치 않은 어떤 시각적인 자극, 몸짓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명확하게 보이되 필요치 않은 어떤 다른 부수적인 몸짓, 시각적인 자극은 통제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 자극에 반응할 수 있도록 약 3에서 5초 정도의 반응 시간을 반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에 아이가 그 목표에 반응을 했다. 그 아이가 보여야 되는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 그 강화는요. 아이가 주세요라고 했으면 주세요라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주세요라고 했으면 바로 2, 3초 내에 직접적인 보상이 오는 게 어때요?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아이가 이렇게 하면 주세요 하면 이게 나한테 주어지네 라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주세요라고 하면 주는 거, 물 하고 하면 물 주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약 2, 3초 이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환경 중심 언어 중재는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하고는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별도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CS는 PCS만의 방법이 있는 거고요. 환경 중심 언어 중재는 환경 중심 언어 중재만의 어떤 방법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혼잡해서 쓰시지 마시고요.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이렇게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 중심 접근법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보면 일단 아까 환경 중심 언어 중재는 어떤 환경에서 자연적인 상황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가운데 박스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적 언어 중재라고 하는 것은 아동 중심의 언어 중재로서 학생이 좋아하는 주제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중재자가 되고 중재 환경은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환경 그리고 중재 목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증진이다. 자연적인 상황 내에 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하나의 중재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겠죠. 그죠? 자주 다니면서. 그리고 자연스러운 환경 내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아이한테 그것들 먼저
우선순위에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환경 중심 접근법의 장점 또 하나, 언어를 훈련하는 장소들이 있겠죠. 이런 장소를 집에서도 또는 어떤 기관의 교실에서도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하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여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시고 관련 워크숍 같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전략인데요. 이제 가정에서 그냥 좀 쉽게 부모님들이 언어 중재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들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좀 몇 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정에서 지원 전략. 일단 언어 지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언어 지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비장의 아이들도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또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언어 지도 할 때 오늘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만 가르치고 11시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게 어떤 시간을 정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활동하는 그 시간 내에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언어 자극이 이루어지고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어머니하고 가족하고 아빠하고 주변 사람들이 주로 엄마 말투를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요. 엄마 말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고 그랬어요 어쨌어요 아이 다루듯이 하는 말투 있죠. 예, 그것을 우리가 아동 중심 언어, 아동 지향 언어라고 해서 엄마 말투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자, 주로 엄마들이 아이고 내 새끼 그랬어요 어쨌어요 하면서 애기들이 말을 하는 형태의 어떤 그 어투를 사용하는 게 엄마 말투인데요. 뒤로는 사람들이 그런 말투를 쓰죠. 자, 그런 말투를 쓰면서 아이들이 언어 발달 촉진도 되고 하는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무관심이 아니고 지나친 관심 또는 발달에 적합하지 않는 이런 무분별한 어떤 방법들을 막 사용하다 보니까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는 언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짧고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짧고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라. 예를 들면, 자, 우리 과일 먹자라고 하는 것보다 이것은 과일이에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이것은 포도야, 우리 수박 먹자, 이건 포도 먹자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 운동하러 가자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달리기 하러 가자 또는 줄넘기 하러 가자 라고 이런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사물, 행동 등에 대해서 늘 동일한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기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언어를 확장시켜 주려고 하기 위해서 기차, KTX, 열차 등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세 개는 다 똑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일단 아이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면 시장, 마트면 마트, 요즘에 이제 마트가 되겠죠. 마트 가자 하는 게 좋고, 편의점은 또 편의점대로, 기차는 기차 또는 KT면 KTX,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사물을 그리고 하나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다. 다음에 보시면 아이의 연령에 맞는 어휘를 사용해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을 반복해서 말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왕이면 아이 연령대의 어휘가 있어요. 그죠? 그 아이가 3살이다, 4살이다, 5살이다라고 하면 그 연령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해서 의성어라든지 의태어를 사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목소리의 높이를 다양하게 해서 말해라. 우리가 강의 들을 때도
또는 어떤 라디오 방송을 들다 보면 굉장히 목소리 억양이 다양하면 우리 성인들도 듣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잘 잤어 라고 하는 것보다 와 우리 잘 잤어 라고 해주는 이런 억양을 조금, 저도 잘 안 되지만 이런 억양을 주는 운율을 가지고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걸 하면서 중요한 단어에는 억양을 높이고 강세를 주는 거. 자, 오늘 줄넘기 하러 가자. 오늘 줄넘기 하러 가자. 누구야 줄넘기 하러 가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줄넘기 하러 가자잖아요. 그러면 줄넘기 하러 가자. 줄넘기를 하러 가자니까 줄넘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좀 중심을 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천천히 분명하게 발음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나친 유아어. 지나친 유아어는 뭐예요? 말 시작했을 때 애들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이 말하는 거, 잼잼 이런 것들은 삼가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만든 신조어들 제외하고 정확하게 천천히 분명한 발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말을 하되 문법적인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일 엄마랑 동물원에 가자라는 문장을 쉽게 전달하려고 내일 동물원 가 엄마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말할 때 짧게 말을 하되 명확하게 어법을 그대로 지켜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늘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사물의 이름을 단순히 명명하는 참조적 반응보다는 표현적 반응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자, 참조적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물의 이름, 예를 들면 꽃이면 꽃, 연필이면 연필, 이것을 단순하게 불러주는 거죠. 근데 표현적 반응은 이것은 연필인데 이렇게 글자를 쓰는 연필, 색을 칠하는 크레파스, 뭐 이렇게 사물의 특성과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표현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표현적인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언어 지도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거 격려를 해주고요. 아이가 구어로 말을 하지 않고 몸짓으로 말한다 해서 싫어하지 마시고 일단은 몸짓으로 하는 것을 먼저 격려해 준 다음에 신체적 접촉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점차 나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언어 발달, 언어의 습득은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각각의 단계를 다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동작 모방을 많이 해줘라. 머리 빗는 모습, 손에 뽀뽀하는 거, 재미있는 일상놀이 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양치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많이 해준 것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너 이거 필요했어. 아이가 물을 먹고 싶어서 엄마 물 하는데 엄마 무 하기 전에 그래 물 마셔 하고 주는 것보다는 주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옆에서 줘버렸네. 나 그럼 가만히 있을래 라고 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아이가 설령 발음이 틀리고 문법이 틀렸다 할지라도 자기가 언제든지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말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이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재밌고 내가 말로 표현을 했더니 내가 뭔가를 어떻게 표현을 했더니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구나라는 어떤 기쁨, 성취감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전화 받기가 언어 발달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계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뭔가를 소리가 들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하고 호기심을 느낀다 그래요. 사실 저희 조카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굉장히 뭐지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노래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들려주면 굉장히 신기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본다면 전화 받기도 굉장히 언어를 시키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다음 노래를 불러주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 굉장히 언어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다. 아까 음악을 통한 언어 지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단순하게 노래를 들려주는 것만이 아니고 노래를 들려주면서 율동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아이들이 배울 만한 다양한 어휘들이 습득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적절한 템포에 적절한 빠르기를 가진 어떤 노래를 선정해 가지고 계속 들려주고 같이 하다 보면 언어 발달에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촉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이 촉감이라고 하는 거 신체 접촉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촉감을 통해서 하는 거 굉장히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 마주침 어려운 아동들도 있죠. 이런 아이들 눈 안 마주친다고 얼굴 막 돌려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손을 아이의 볼에 대고 동시에 시선을 맞추거나 눈 마주침이 되지 않을 때 아이와 소통하듯이 신체 접촉을 끊임없이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 안 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점차 조금씩 신체 접촉부터 해서 눈 마주침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이죠. 잘 경청하는 겁니다. 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의사소통 지도, 언어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마지막이 될 텐데요. 잘 경청하기입니다. 아이가 말을 할 때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이 내가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들어주지 않으면 말할 생각이 별로 안 나죠. 그렇죠? 굳이 내가 말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하는 거죠. 아이가 말을 할 때 충분히 잘 경청해주고 나 네 이야기 잘 듣고 있어. 그러니까 너 괜찮아 말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 태도로 보여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아이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기가 어렵다. 만약에 아이의 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 아이한테 자, 누구야 미안한데 엄마 설거지 끝나고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자, 또는 엄마 바쁘니까 5분 있다가 말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아이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나중에 잘 경청해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 잘 알죠. 엄마가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잘 듣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 엄마가 중간에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할 때 경청한 태도, 이런 태도 부모님이 잘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도 잘 따라하게 되겠죠. 당연히 모델링이 잘 되면 모델링을 하는 사람을 보고 아이들이 잘 따라하겠죠. 자, 이러한 그 의사소통 지원 전략들 우리가 총 한 8가지 정도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담으려고는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사용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을 주로 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발달장애 영유아의 의사소통 지도, 여러분들과 그들의 언어적 특성 그리고 의사소통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